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겪은 기이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살아온 시간보다 살아야 할 시간이 더 긴 30대인데도 이런 이야기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글을 푸는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비 신랑과 시작한 연애가 6개월 정도 경과했을 때, 그때쯤인가요? 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집안의 권력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것이죠. 보통은 남자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우리 집안은 여자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나도 이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하지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은근히 긴장돼. 어머님께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했었나 보통.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는 가부장적인 게 중심이 되어 있던 세대였어. 여자는 길을 못 펴고 살던 시대라고 하던데 우리 집안만 해도 아버지가 왕이에요. 아버지 내조만 평생 하셨으니까 그게 말이야. 우리 집안도 대대손수 정말 남자가 귀한 집안이든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당연히 왕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하지만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대빵이다 이 말이지. 나는 외동 아들이지만 친척집들 살펴보면 전부 딸이구나. 딸 아들 이렇게. 아들이 귀한 것처럼 명절날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면 죄다 여자들 뿐이야. 없다니까. 그럼 보통 아들들이 귀한 대접을 받을 텐데 아들을 낳은 며느리가 귀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 되게 집안 사장이 좋은가 보다. 그럼 어머님이 나한테도 잘해주실 것이다. 그것보다 더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그나마 있던 아들들도 전부 다 사고로 비명 행사를 하거나 아파서 일찍 생을 마감하거나 하는 일이 비비자한 거야. 진짜 무당이라 불러서 구슬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까지 나왔고 제명에 산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서 나한테도 몇 년 전에 더 볼 것도 없다.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난렸어.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이, 우리 나이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몇 년 전부터 결혼을 하라고 닥달하셨다고. 아니, 결혼도 돈이 있어야 하지. 직장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 법이고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 집안에 땅을 가진 어르신들이 많아서 아들만 똑똑하게 나오면 다 물려주겠다고 난리셨다. 그래서 쓸개도 다 빼다 줄 테니까 제발 아들만 나와서 가게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난리시고 다들 친구들도 전부 비슬비슬하다고 해서 건강한 남자가 제 아들 하나였거든요. 생기면 무조건 결혼을 해야 한다고 그러셨다. 그래서 그 아이, 그러니까 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집안이라 며느리를 최고로 대접을 해주면서도 가부장적인 시대사조를 버리지 못하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것도 설마 집안에서 계속 결혼해라 하니까 아무나 고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결코 아니야. 물론 어떤 영향도 있긴 하지만 일찍부터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무작정 아무나 찾아서 결혼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이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결혼을 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집안에는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가게 대대로 이어진 우리 집안의 남자 자손 중 어느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되어서 비명소리가 났다. 무당들이 불러와서 신비로웠어요.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졌죠. 우리 집안이 전설로만 전해지던 구전 동화 같은 얘기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니 너무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날 저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느끼지 않았지만 예비 신부의 언변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지 결국 저도 그 이야기에 이입해 들었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끝나고 나니 정말 어딘가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집중이 깊다 보니 설사가 끝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들었으면 다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얘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직접 있는 예비신랑은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조상 중 한 분이 1000년 동안 묵혀두었던 물건을 말이죠. 그 물건은 그저 흉측하고 쓸모없는 뱀이라 생각하고 죽여버렸다가 저주를 받았다는데요. 그 물건이 피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내렸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대가를 끊을 것이라던데. 남자 혈통이 희귀한 집안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남자를 몇 명 모르고 지내다 비명소리가 나고 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전에는 첩을 열어서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13살이 되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던데요. 평생 아들을 낳는 것에만 힘을 써야 한다고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정말 믿으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일지라도 천년 묵은 무기부터 구전동화 같은 것 같아서 암도 고치는 세상의 남자만 명이 짧다는 것을 믿기도 어렵고 말이에요. 게다가 어차피 아이의 성별은 남자가 정하는데 매번 딸만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이야기가 말이 되지 않죠. 어쨌든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어요.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홀로 넘어가서 아들을 꼭 낳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결혼할 사람과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어느 정도 심사숙고한 것이었습니다. 여유를 두고 식준비도 하며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하자고 했었던 것이었고, 게다가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는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저 결혼하자 하길래 그래, 언젠가는 결혼하자 하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했는데 예비신랑은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거예요. 집안에서도 하루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는 씨가 귀하다 하면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를 하니까 예비신랑도 그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세뇌까지 당해버린 탓에 저에게 계속해서 결혼을 하자고 조르는 신세가 되었죠. 처음에는 알았어 하며 넘기다가 예비신랑이 점점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저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야 당연히 굴뚝. 당초 같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게 맞을까 싶은 의심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저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예비신랑과 결혼을 하기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예비씨에게 딱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얼굴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심상치 않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TV에서 보던 깐깐한 시어머니의 표범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왜 방송에 나와서 사위나 며느리가 한 짓을 트집 잡고 꾸지람을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뒤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것 같은 포스를 풍기는데 저는 시작부터 겁을 먹고야 말았어요. 제가 거기서 기가 죽었다는 것을 티를 내면 또 안 되는 것이었는데 너무 초식 동물 같아서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예전처럼 어머니는 저를 더욱 만만하게 봤을 것 같아요. 잘았다 한마디 들었다가 바로 우로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대답하여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 너는 뭐래도 먹은 사람이니까. 아들과 한평생을 어울리고 싶다는데 내가 그 말에 무리한 기대를 해선 안 되지. 우리 아들을 보는 눈을 믿을 수 있어야 하죠. 세상을 잘 알지 못해도 제 아들은 크고 소중한 아들이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대충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 가문은 매우 중요한 집이라서 말야. 저는 현재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로 운영하고 있고 제 손은 좀 작긴 하지만 정말 가늘고 예쁘기 때문에 손모델 촬영도 때때로 하곤 해요.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린 편이라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평생 직장으로 삼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동대문에서 야밤에 물건을 떼내어 인터넷으로 판다는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나 보며 말이 좋아서 이것저것 해보고 적성을 찾아보겠다는 게 내 의지예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정확히 취업 하나 못해서 하는 변명은 아니에요. 남들이 회사 다니는 게 적성에 맞아서 다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딘가 번듯한 회사원을 만나서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고 해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처음 보는 며느리 앞에서 입이 막힌 채로 있어서 좀 창피해요. 아들과 결혼하기를 결심한 며느리한테서 나온 핀잔이란 무슨 말입니까? 사람 대우를 너무 나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앞에서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다는데 작은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작품을 바라면 공무원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어서 막 굴러먹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쇼핑몰 운영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넘어갈게요.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 매출이 얼마나 되냐며 우리 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벌고 있는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당잡지 않아도 저를 깎아내리며 불쾌한 말을 하는데 제게도 속으로 한숨을 쉬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예비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제 손을 꾹 잡고 성질 한 번만 죽여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 가려 하라고 핀잔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둘이 박아봤자 제 손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묻는 말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출이 대단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벌려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쇼핑몰 운영하는 그것도 상당히 머리를 써야 하는 일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아니, 어차피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니? 계산도 다 컴퓨터가 해주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 난리야 하는 거라곤 사진을 찍어서 가격을 뻥튀기해서 파는 거 밖에 더 있니? 나 참, 요즘 세상을 아무리 쉽게 산다고 하는데, 야, 답도 없다. 답도 없어. 내가 여기서 더 무슨 말을 하겠니? 더 이상 할 말 없고, 더 볼 일도 없다. 이만. 일어나. 그렇게 말을 하시더니만 예비 시부가 옆에서 뭐라 잔소리를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그 자리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첫 만남에 이런 취급을 당할 줄 몰라서 무척이나 놀랐죠.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가족이라는 틀에 묶여서 같이 살아야 한다니. 아유, 저는 절대로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더 붙잡혀 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묘였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저놈의 옆편에서 아들 하나 나왔다고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저는 기고만장해져 다른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고 두는데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적당히 무시하고 지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아주 마음에 드는 구먼. 아들 하나 나온 게 뭐라고 그리 받들어줘서 사람 성격을 다 버려놨는지. 아, 제가 하면 안 드실 수도 있죠.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서 저도 좀 걱정이 되네요. 가족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들어서 자랐거든요. 반대는 무슨, 그냥 우리 마누라가 원래 베베 꼬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예비 며느리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나는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우리 아들도 말이야. 엄마한테 꼼짝 못하는 척해도 자기 가정에 생기면 다 달라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그럼.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엄하게 자라서 지금은 기도 못 펴고 주눅이 들어있지만 나도 내 가정이 생기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나를 믿고 지켜봐 줄 순 없을까? 나는 정말 잘 할 거야. 너랑 결혼해서 행복한 내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싶어.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나랑 아버지가 어떻게든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응, 그래요. 우리 아들이 또 한 번 뱉는다. 말은 잘 지킨 아이야. 어릴 때부터 내가 이런 중천금 뼛속까지 새기면서 살았으니까 나는 우리 예비 며느리 너무 마음에 들고 하루빨리 우리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오순도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살고 싶구나. 결혼하고 나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아들만 떡하니 나와주면 안사 오케이라. 그렇게 우리 집안이 남자가 귀한 집안이라 아들 하나 나오면 저렇게 내 와이프처럼 유세 떨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 아들만 나와줘요. 예비 시아버지의 인상이 참 좋아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예비 시아버지까지 예비 시어머니처럼 나왔으면 저는 예비 신랑의 어떤 행동을 취해도 말해도 아랑긋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 예비 신랑과 예비 시아버지는 믿음을 주려고 노력했고 저도 인상이 참 좋은 그 부자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비 시댁을 다녀온 후에도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저에게 고마워하는 말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정말 기분이 나빴을 텐데도 참아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예비 신랑이라면 화를 내고 나왔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굳건하게 버티며 내 곁에 남아준 그 모습을 보니 용서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동안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었지만 일단은 예비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제 편에 서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든든했고 결국 결혼 생활은 예비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니까 예비 시어머니를 최대한 멀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기가 차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이 집안의 왕이라고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예비 신랑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명절이나 시댁 행사 같은 것들에서 어머니와 부딪히게 되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날 싫어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들어요. 자기가 얼마나 내 편이 되어주고 아버님이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 걱정 때문에 나도 충분히 이해해. 우리 엄마가 첫 만남부터 너무 단호하게 나가는 탓에 당신의 고민만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의외로 우리 집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기도 해.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되었는지 이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아서라는 것 때문에 당신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느끼고 있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는 하는 거라고 제게 자신하라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 놈의 아들 집안의 저주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제가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는 21세기인데도 아직도 이렇게 아들을 중요시하는 집안이 있다는 게 무슨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라 생각돼요. 물론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호주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어요. 어머니께서는 어디보다도 예비 시아버지께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주시면서 며느리로서 사랑으로 접해주셨고 그로 인해 제 찝찝했던 마음도 어느새 사라져갔어요. 제가 원래도 예쁘다 했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시간이 흘러 예비 신랑도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도 머리가 똑똑하게 생겼고 안정된 외모를 가지고 회사에서도 꽤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방한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딸의 나이가 어리고 교육이 부족해서 결혼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똑 부러지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아니나 다를 것도 일찍 결혼하는 것이 적절할까 싶은 마음도 들어서 걱정이 많아요. 이젠 더 이상 나는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와 시아버지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시집 보내기 싫다. 시기를 넘어서 무엇을 하고 싶을지 알지만 걱정돼요.
실제로는 저희 가족 중에서 아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집에는 저주가 있어요. 평소에는 이것을 넘어봐왔지만 친척들을 보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남자들은 빨리 사고나 아픔으로 인해 젊어서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두려워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저주에 대해 혹시 모르니까 걱정돼요. 제대로 살아도 되나요? 그래도 따님과 행복한 날을 함께 보내고 싶어해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해요. 아니요. 아니면 제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 아이를 보내기 싫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앓는 질병이 없거나 아픈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주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니까요. 원하시면 건강 상태 확인 기록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이번에 그분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집안에서 일어나는 얘기 때문에 모두가 빨리 결혼을 하라는 말을 듣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자네 이상한 종교 같은 것을 믿고 계신 건 아니지요? 아유 참, 이 시대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믿는 집단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믿기 힘들어요. 일단 나도 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 예비신랑은 괜히 얘기를 꺼냈나 싶은 표정을 지으면서도 마음을 솔직히 말해버리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뿐인 것 같아요. 말하더라도 그러나 그 이후로 제가 겪은 고난은 매우 힘들었어요. 부모님은 예비신랑이 이상한 종교에 빠져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셨고 집안이 이혼하면 괜찮을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야기를 꺼내 저 집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해명하는데 정말 힘들었죠. 사실 부모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비 시아버지가 방문하여 갑자기 집안에 저주가 있다거나 남자가 단명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양가가 상황이 조금 흐릿해지면서 결혼 일정이 4개월 미루어졌는데 결혼식 날짜를 정한 후 딱 일주일 만에 예비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져서 연락을 받았어요.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나이 60을 넘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정말로 예비 시아버지가 쓰러질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매일같이 콩닥콩닥 뛴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대단한 저주에 걸렸다고 해도 단단히 걸렸나 보다 싶었고 저도 조금 무섭기 시작했거든요. 그때쯤에 저도 결혼에 대한 다금치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에 열감이 오르고 진짜로 그 속삭였던 반쪽 맛까지도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서로 집안에서 떨보하는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싫어하는 것 같고 예비 신랑은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자고 조르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예비 시아버지는 현재 쓰러지기까지 했다. 제 친정집에서 나에게 사람들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는지 난리가 났다. 정말 새우등이 사방팔방으로 터지는 것처럼 곤란한 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문에 결혼까지 하겠다며 인사를 드렸던 참에 나는 모른 척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병문안을 하러 갔는데 소독약 냄새로 인한 것인지 갑자기 속이 메스꼈고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고 토를 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나의 상태를 보고 어디 아프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느냐며 걱정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쓰러졌지만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라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회복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후 2차례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앓은 일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많아서 속이 아팠던 모양이에요. 예비 며느리라고. 초상부동산대. 그러지 말고 여기 병원에 온 김에 검진이라도 한번 받고 가야겠어요. 이런 거 아니면 또 언제 병원에 갈 건데? 그래서 예비 신랑이랑 같이 증상을 얘기하고 내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아도 위험이 찾아오곤 했기 때문에 적당히 약을 받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예비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빠르게 호전되어서 퇴원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어요. 건강해진 예비 시아버지를 보며 대단히 다행스럽다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놈의 저주 때문에 결혼식 전에 장례식을 치르는 줄 알았었어요. 갑자기 그 현실감이 팍팍해졌어요. 몰아닥치기를 시작했고 양가 삼겹의 날까지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저와 예비 신랑은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웠어요. 식장부터 시작해서 스드메도 대략적으로 선택해 두었고 상견례 날에 결혼식 날짜를 정하면 바로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지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는데 갑자기 전날 예비 신랑이 전화를 해와서 뜻밖의 미안하다는 말씀과 사과를 했어요. 저는 놀라서 설마 예비 시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의 일가 친척분들이 저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모두 상견례 자리에 함께 참석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예비 신랑이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게요. 처음을 시작해서 별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든다니까요. 와서 대를 이어야 하는 며느리가 시원찮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나를 봐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는 저랑 부모님까지 해서 3명이 참석하는데 예비 신랑 네 집은 자그마치 예비 시부모의 예비 신랑을 제외하고 8명의 친척들이 더 참석한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죠. 어떻게 상견례 전날 갑자기 이렇게 동부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럴 거면 상견례 날을 다시 잡는다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상상조차 못하시고 계실 텐데. 아,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에? 그것도 하루 전날. 미안해. 나도 이 사실을 방금 전에 엄마한테 전해 듣고서 바로 연락을 했어. 우리 아버지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화도 내고 해봤는데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자신의 얼굴만 보고 가겠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자. 정말 미안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이해해 주세요. 응, 사실 하루 전날 상를 취소하고는 일이 쉽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계획이 있는데 만나기로 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입을 억지로 열어서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는데 당연히 화를 내셨어요. 가뜩이나 이래저래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렇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는 뭐 입국 다물고 이 시간 또한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부모님들께서 5분이라도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셔서 지금 일찍 상견례 자리에 도착했어요. 우리 가족이 먼저 자리를 가져갔죠. 앉아있고 있자니 곧이어 11명이 줄지어 들어오셨는데 그 눈빛들이 나를 향해 있어서 숨이 톡톡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도 불편해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니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여서 사과부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이 독자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겠지요. 어르신들께서는 집에 들어올 예비 며느리가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일이 설명해 드려야 할 상황이 아닌데 순수하게 우리 며느리의 얼굴이 궁금해서 오셨다고 하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다니 뭘 죄송해해요. 어르신들께서 얼굴 좀 보겠다고 하는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걸 하나 이해 못해서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례지. 유난스럽게 굴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나 딱딱하게 나누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에게 슬쩍 신전을 주면서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살려주려고 하고 싶은 잔소리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게인지 상정이 진짜. 사람이 왜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스러워 하시다가 아나무인한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언짢아졌는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부모님께서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이란 식구가 말입니다. 손이 무척이나 귀한 집안이라고요. 대충 우리 아들이 한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사실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이라면 우리 집안은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며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우리 가족에는 남은 남자가 우리 아들 딱 한 명뿐이거든요. 모두 명줄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모두 우리 아들만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겠지요? 정말 무서운 소리를 하시네요. 마치 우리 딸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팔리는 느낌이 드는군요. 아이들끼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만나게 되는 만남인데 축하의 말도 부족할 만큼 소중한 자리인데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모르지만 결혼이 정말 잘하는 짓인지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아유이 사람이 말을 조금 무섭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아들을 감싸고 들고 귀하게 귀여운 탓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사돈의 말에 도감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자리였는데 부모가 개입을 너무 하는 것도 좋지 않지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결혼식을 올릴지에 대해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는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키우려면 여자아이의 집이 튼튼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집이 약해서 아들씨를 품었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즉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상이 없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나이를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말하러 갈게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질질 끌 필요는 없어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친척들도 손 모아주겠다고 해서 몸에 문제가 없다면 빨리 진행하자는 겁니다. 서로 양보 가능한 마음을 가져야죠. 부모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부인과 검사를 받으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전과 똑같이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왜 아들이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를 가질 몸이라면 당연히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아야 해요. 아들이 씨만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한 결혼을 위해서는 산부인과에 가야죠. 제문 있을까 봐요. 제 몸에도 아무 이상 없고요. 그 어떤 누구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어째야 지금 한테 입이나 다물고 있어라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몸을 함부로 굴리던 애가 아닌 건 내가 확실하게 알아.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아니, 한 번도 병이 없었던 애가 무슨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어디서 굴러먹네? 내가 모르겠니? 요즘 여자들이야 말로 지조를 지키는 여자가 없다고 하던데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싫으면 결혼을 접어라. 너도 어디 찔리는 것이 있으니 산부인과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거 아니니? 그렇게 말을 하는데 친척분들도 그렇고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그 눈빛이 토악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도 존심을 상해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너무나도 황당하다고 해도 못한다고 하던데 저희 부모님을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신랑 또한 그 자리에서 버벅거리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고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대꾸를 했고
친척분들은 어디서 이런 버릇없이 낳아주는 애미에게 사지를 하는데 예비 신랑을 꾸짖었어요. 정말로 개한 모습이었어요. 5분 전이라는 말이 정말 딱 어울렸다고 할까요? 이게 말인지 똥인지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확실하게 말할게요. 저만 산부인과 검사를 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저에게 어디서 굴러먹던 앤지 모르겠다는 말은 취소하시고 사과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막말인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참나, 억울하니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사과를 받고 싶으면 말이죠.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서 증명해내면 되는 일인데 왜 어려운지 듣자니 정말 화가 나네. 아무리 그래도 제 딸한테 몸을 어디서 굴렀지만 질인가요? 얼른 사과하시라고요. 님이 대한 믿음이 없으시군요.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서 깨끗한 것을 만들어두는 게 어렵겠습니까? 만약 아이가 나온다면 제가 무릎을 꿇고 착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증명이 나오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 것이라고 하기 억울할 만큼이라도 나 고지대로 즉시 검사를 받고 올 것이지만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찔리는 것이군요. 듣는 입장에서는 웃음까지 반쯤 섞여 튀어나온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가 물러붙기 시작했는데 아빠, 제발 그만해요. 왜 이렇게 오만하게 굴고 그러세요? 당장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해요. 이거 사과할 말이야.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하려 했지만 여자의 부모님이 왜 그런데 오만하게 굴고 그러세요? 왜 당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안 하시나요? 왜 그러세요? 제발, 우리 아들이 대답하니까 여자랑 붙어 다니는 거 아니든가요? 라고 한 말에 팽개졌다. 결혼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이런 검사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끗하다면 거리를 끌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의식이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손이 귀한 집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했던 것들은 다 잊었어요. 여자의 일무는 아들을 낳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쓰러져서 힘들었던 걸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도 언제 그러게 될지 몰라 불안해서 하루빨리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래요. 내가 이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다 아들을 낳아서 그러단 말이고요. 내가 아들을 3년 이내에 낳지 못하면 이혼시킬 거라고 한다더군요. 그러니까 그 말에 더 이상은 못해요. 참겠다는 듯이 우리 친정부모님께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좌불안석 어찌할 줄 모르고 발만 동동 부르셨어요. 아이고, 이런 경우 없는 집안에 우리 딸 절대로 시집 못 보냅니다. 우리 딸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요. 당신네들 입맛에 맞는 여자를 골라서 결혼시키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매속 뒤집기만 하고 어이가 없네. 결혼 못 시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이고, 사돈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진정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이 사람을 단단히 고쳐 놓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가지면 어떡합니까? 우리 서로 사정 다 알고 있는데 애들끼리 진작 많았는데 결혼시켜야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못 배워 먹어서요.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못 빼놓고 먹긴 뭘 못 빼놓고 먹어요. 당신이야말로 어르신들 앞에서 나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래 시끄러워. 거참이 입 다물고 있으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잘한 일 없으니까 가만히 계실래요? 거기 지금 나한테 말 다 하셨어요. 내가 당신의 집안 사람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산증인이라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셔. 시어머니가 위풍당당하게 말씀하시자 거기 있던 친신들도 예비 시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을 살린 며느리가 하는 말인데 잠자고 계실라면서 저에게 잔말 말고 산부인과 검사지를 들고 오라고 하셨대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고 지르고 할 말은 하자 싶었어요. 제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서 깨끗하면 저한테 무릎 꿇고 빈다고 하셨어요. 여기요. 계신 친척분들도 저한테 사과할 겁니다. 정말 제 몸에 아무 이상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는 저도 당당하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라고요. 나의 계급 2단 완장 다 치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입을 다 물더라도 부모님까지. 예비씨 아버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 손을 붙잡고 거의 빌듯이 했어요. 미안하다, 아이.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게 되어 다 오늘의 서운한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우리 며느리를 알뜰하게 챙김하세요. 제발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시아버지의 어깨를 치면서 온갖 성질을 부리더라고 해요. 아이, 도대체 왜 그러나요? 어르신들까지 다 곁에 있는데 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뭐가? 우리 아들이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결혼을 해주세요. 두 분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비 시어머니께 귓속말을 하시며 한숨도 쉬시고 계셨는데 예비 시어멜씨께서는 놀란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마침내 깊게 한숨을 쉬신 후에는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사모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예비 시어멜님께 던지셨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는 과감하게 일어나 산소리 지르지도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인데 사실 저희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저는 미혼 나고 싶진 않지만 더는 딸을 미혼모로 낳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아서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끌어도 잠을 잡고 있는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고기를 푹 숙이고 있고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초음파 사진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친척 어르신들은 초음파 사진을 보기 위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꽁트를 보는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깨끗한 몸이라 임신도 정상적으로 잘 됐다고 하네요. 제 몸에는 살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배가 티가 나지 않지만 곧 있으면 부풀어 올 거라고 하네요. 지금 임신 5개월 차이고 성별은 아들이라고 해요. 이제 무릎을 꿇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들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어머니처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하세요? 무릎부터요. 꾸르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비 시어머니와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 번은 제 배를 다시 한 번은 초음파 사진을 번갈아가며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귀를 기울이자 아무렇지도 않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비아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르신들은 벌떡 일어나며 아들을 가졌다고 진짜냐? 라며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빨리 결혼식을 하자. 우리가 경솔했다 미안하다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만은 벙어리가 된 것처럼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빨리 말을 안 했냐? 뭐 이런 눈빛이었다. 치욕스러워서 결혼을 할 수 없겠다고 했지만 그냥 미혼모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한테 기대도 없었나요? 세상에 아들을 낳아줄 여자는 못 되어서 산부인과 검사만 받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받으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뭘 결혼이냐 제 기분은 전혀 나빠졌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진중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미리 경고를 해야 했어요. 아이, 우리 집안에 핏줄이 가졌는데 혼자 나와 키우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의 끝으로 다들 예비 시어머니한테 떼질을 하면서 왜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고 빨리 사과하라고 태세를 바꿔 말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 돼요. 무릎 꿇으세요라고 해도 된다면서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서요.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제게 수치를 주는 일을 그 한마디로 끝내고 결코 사가 못 볼 거예요. 그냥 미운 물로 자식 기르게 해요. 아니, 지금 자존심 문제입니다. 우리 집안의 세대가 입을 보기야 생각이 들어서 손주와 며느리에게 빌어도 아이들에게 성의 없이 대우한 점을 사과하고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예비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내가 했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의 자식을 품은 것을 모른 채 경솔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리는 제 자신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사죄하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분개하지 않고 내 곁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며 원망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망칠 수 없고 100번 이상이라도 사과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귀하고 소중한 집안이라면 여자를 더 잘 대해야 하며 우리 딸이 무슨 아이인지 알지 못하고 경솔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만약 우리 손 혼자 보고 싶으면 우리 딸한테도 말도 붙이지 말고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집안을 살리면 신경도 쓰지 말고 잔소리하며 시집살이를 할 수 없어요. 당장은 이유를 시킬 거라고 그런 줄 알아야 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며느리들에게 말 한마디 못 붙인 채 살다니 말도 안 되겠죠. 잔소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 아들 손주를 잘 챙기고 살아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싫다면 결혼 없이 살아도 됩니다. 우리 부부가 벌어서 딸이랑 손자 책임을 못 질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고 손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안 사돈이 그런 걸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나는 결코 이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당한 일이 기가 막혀서 아주 화가 나서 친정 엄마가 강력하게 나오면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신혼집 일체는 그쪽 집안에서 아들이 나왔을 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결혼식 비용도 받아 적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친척 어르신들까지 다 있는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각서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 친척 어르신들도 간에 붙었다 쓸게 해 붙었다 하셨지만 막판에 생각을 뒤집고 제 편을 들어 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척분들도 심종찮게 하다 가다 쓸게 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 편을 들어 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오니까 친척분들도 혹시라도 손자를 잃게 될까 무서워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어청하셨죠. 어디 아들을 가진 며느리 얼굴을 보려 하냐? 너 아들 임신했을 때를 생각해라. 손 하나 까다가 나고 집안의 그 누구도 너한테 잔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시면서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 지키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 딸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당연한 일이죠. 또한 며느리를 납시고 시집살이 시켜본다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명절에는 당연히 친정집에 먼저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 딸도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노 준비부터 용돈까지 결코 우리 딸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입술을 움찔거렸지만 결국에는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니 간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해볼 일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친척 어르신들이 정말 돈이 넉넉하신 것 같습니다. 분들이 스피드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친척분들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고 결혼식 준비까지 제 입맛대로 전부 해주셨네요.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신혼여행을 뱃속의 아이 때문에 당장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출산만 하고 나면 세계 일주를 보내주시겠다는 말에 냉큼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는 시댁에서 돌봐주신다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저는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 역시 건강하게 아주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시어머니께서는 재는 치료를 보느라 손자가 보고 싶어도 마음 놓고 방문을 못 하시는 중이고 제게 몇 번이나 보고 싶다 빌고 빌어서 겨우 한 번 보러 오신다고 하네요. 일가 친척분들
어린들께서 전화번호를 하나씩 주시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면 언제든지 일라고 말도 해주셨고요. 아들을 낳은 게 유세는 유세라. 제가 바로 시어머니처럼 집안의 왕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인 저에게 밀려서 뒷방 신세를 제대로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동안 벼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지 그동안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것들 죄다 돌려받고 있는 중이시고요. 명절에도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 가면 저는 귀한 저희 아들 봐야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요. 시어머니가 제목에 할 일까지 싹 나는 중이랍니다. 시어머니 나이 60에 온 가족들이 시집살이를 당하는 중이라니까 다들 저에게 시어머니가 괴롭히진 않냐면서 안무도 물어봐 주시고 아들 나왔다고 예뻐 죽겠다면서 용돈도 막 100만 원과 200만 원을 턱턱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모질게 굴었던 것을 다 까먹은 것인지 손자 사진만 보내줘도 좋다고 난리를 치시더니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이 돌을 지난 후에 미뤄뒀던 신혼여행도 아주 즐겁게 다녀왔어요. 친척들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들이 잘 안 가려져서 유럽 여행을 무려 다녀올 수 있었어요. 또한 우리 남편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지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아버지도 한번 쓰러진 이후부터는 매일 산책을 꼭 나가고 계십니다. 아유, 그놈의 저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보란듯이 부수려고 요즘 남편이랑 같이 둘째를 가질 것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란듯이 둘째 아들을 낳아 버리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